와, 향 죽인다. 이거 그 까르보나라. 오늘은 요거 맛있다. 예, 한 끼 볶음밥. 요거는 이제 닭가슴살. 지금 이게 까르보나라 닭가슴살인데 175칼로리네. 355칼로리 더하기. 답은 가볍다. 아, 이거 오뚜기에서 OEM 제조한 거네. 푸드나무가 기획해서 판매하는 거긴 한데 실제 이제 제조 기반은 없잖아. 그러니까 제조는 오뚜기네. 오뚜기가 OEM을 많이 해요. 근데 농심은 그런 거 잘 안 해. 왜? 자기네 가성비 안 나온다고. 어디 부대찌개 먹을 때 리필 면 있잖아. 응. 그거랑 라면사리. 그러니까 케찹류라든지 뭐 소스류 요만큼씩 나오는 거 있잖아. 일회용. 햄버거 가게나 이런 데도 그거 OEM 오뚜기가 많이 해요. 근데 롯데리아 계열은 다 롯데푸드한테 몰아줘서 하고 롯데 쪽이 아닌 쪽은 저 오뚜기가 많아. 그런 음식료주들 지금 환율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아요? 아, 환율.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같은 달러만큼 팔고서 원화로 받을 수 있는 게 커지니까, 원화로 환산해지면 커지니까.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기업에게는 이롭다. 막 이런 등식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 안 먹히는 게 뭐냐면 원재료 값이 너무 오르잖아. 근데 이거 뭘로 사와?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그만큼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수출 대금이 늘어나는 거랑 수입 대금이 늘어나는 거랑 이게 막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는 달러로 좀 덜 사오고 근데 수출을 달러로 많이 하고 이런 기업들이 좋은 거지, 1차적으로는. 근데 반대는 수입을 달러로 많이 하고 수출은 달러로 잘 못하는 이런 회사들이 진짜 힘든 거고. 아, 그 상쇄가 되네. 그러니까 상쇄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김치볶음밥이랑 까르보나라랑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느끼한 맛이랑 매운맛이랑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런 거예요. 수입할 때 달러로 사오는 돈하고 수출할 때 달러로 벌어들이는 돈하고 상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 상승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이해가요? 야, 이게 마침 메뉴가 오늘 환상적이네. 요즘 수출 기업들이 달러로 손실 보고 있다는데 그거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1달러치 벌었을 때는 과거에는 뭐 1,200원을 버는데 1,300원을 버니까 더 많이 번 게 되잖아. 네. 근데 이때도 이 환 때문에 손실을 보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설명할 게 아닌데 또 이거 일이 커지네 이거. 수출 기업인데 뭔가 손실이 생겼다라면 네. 환 변동 손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려면 해지를 이해해야 돼요. 해지. 내가 사라 해제, 팔라 해제, 그 해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한글로 쓸 때는 시옷은 안 들어가고 해지라고 해요. 아. 근데 여기에 그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펀드. 그 엣지가 그 엣지. 이 해지 펀드 할 때 이 해지가 바로 이 해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위험 회피, 위험 분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지가 뭔가를 고정을 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오, 잘 그렸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배추. 배추.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돼지. 예를 들어서 배추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돼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킬로수 이런 거 다 차치하고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배추가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돼지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가 1,200원이 되든 800원이 되든 나는 1,000원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 싶어 할 때 해지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돼지가 뭐 120만 원이 되든 뭐 90만 원이 되든 나는 한 마리당 100만 원을 변동 없이 받고 싶어 라고 할 때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금융의 영역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금융이 그냥 뭐 샀다 팔았다 뭐 투기하고 이게 아니라 원래 선물, 선도 거래라는 거, 우리 이제 선물 알죠? 선물 옵션. 그게 바로 이 해지를 위한 필요해서 생겨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서 그게 바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농사가 됐든 뭐 축산물이 됐든 농부랑 뭐 유통상인이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미래 시점에 뭐 추수를 할 때 뭐 9월 며칠 날 언제를 만기로 하고 배추 하나를 1,000원에 거래를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원이 됐을 때는 유통업자가 싸게 사는 거고 농부는 200원어치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800원이 되면 이게 관계가 바뀌어 버리죠.
이게 바로 선도 거래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거를 지금 계약을 해서 약정을 해 놓는, 그렇게 해서 미래 시점에 그거를 이행을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이게 바로 선도 거래, 선물 거래의 출발입니다. 돼지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배추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원, 여기에다가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다 라고 해서 그걸 바로 해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헤지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헤지 펀드가 다른 점이 뭐냐면, 뭐 물론 이거는 49인 이하의 뭐 사모펀드로만 운영이 되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걸로도 배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는 윗방향으로만 투자를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헤지 펀드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을 때 매도 쪽 포지션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적극적으로 뭐 매도 포지션을 다 청산해버리고 숏 포지션 다 청산해버리고 롱으로 확 갈아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양방향 매매를 하는 게 바로 헤지 펀드예요. 그리고 헤지 펀드는 수익률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액티브 펀드 같은 거 보면은 코스피 대비, 벤치마크 대비 얼마만큼의 뭐 아웃퍼폼, 언더퍼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추정하는 펀드야. 그럼 나스닥이 10% 올랐는데 얘가 8% 올랐어. 얘는 그러면 상대 수익률이 BM, 벤치마크 대비 마이너스 2%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8% 수익을 냈지만 박수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헤지 펀드는 뭐냐면 벤치마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벤치마크가 없어. 그냥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절대 수익. 그래서 시장이 플러스 10%가 나건 플러스 뭐 30%가 나건 이 헤지 펀드의 목표는 연 뭐 10% 혹은 연 15%를 절대적으로 꾸준히 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박살날 것 같아. 마이너스 한 뭐 20%, 30%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뭐 선물을 매도했든 뭐 인버스를 사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그게 헤지 펀드예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잘했다 못했다는, 야 코스피가 30% 올랐는데 너네 왜 20%밖에 수익을 못 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코스피가 마이너스 10% 떨어졌는데 너네 왜 마이너스 5% 했어, 이거는 욕할 수가 있어. 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 펀드니까. 그래서 약세장일 때 하락에다 베팅을 하고,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 되니까. 그게 기준이 달라요. 사전 설명을 좀 한 겁니다. 헤지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수출 기업이 손실을 보느냐, 그건데 환 헤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 즉 외환 변동성을 나는 고정시키고 싶어. 1,000원이 됐든 800원이 됐든 1,300원이 됐든 이거예요. 근데 환에다 노출을 시켜놓는다라는 건 나는 그냥 1,000원 벌 때는 1,000원을 벌고 1,400원이 되면 400원만큼 더 벌고, 만약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800원이 되면 난 200원어치 손실을 봐도 돼. 이게 바로 이제 환 노출 전략이에요. 이거는 각 기업별로 경영상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자율이에요. 다만 환 노출은 뭐예요? 그냥 내가 달러화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 받으면 그냥 그게 다 환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환 해지를 하고 싶다라면은 누군가와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 여기서 나오는 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물은 들어봤죠. 선물이에요. 선물 옵션 할 때. 주식 선물 옵션처럼 미래에 예정된 가격을 거래를 하는 게 선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퓨처스라고도 하고, 근데 이 선물은 특정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선물은. 근데 선도는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개념인데, 선도는 그냥 은행이랑 특정 금융사와 1대1로 맺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HTS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사고 팔면은 그게 선물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은행하고 따로 계약을 해서 약속을 하게 되면은 선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예요. 통화 주체 차이. 근데 어떤 게 더 크냐? 선도 거래가 훨씬 더 큽니다. 크다는 게 뭐가 크다는 거예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면은 거래소 내에서 통화 선물 거래를 한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오랫동안 포지션을 잡으면 규모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한 방에 뭔가 포지션을 잡고 거래를 하기엔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은행 가서 서류로 작성을 해서 너랑 나랑 뭐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랑 1,000억 원어치 약속하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는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게 선도거래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과 선도거래 차이는 실물을 주고 받느냐. 그러니까 실물 양수도라고 하는데 선물은 뭐예요? 차액만 결제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돼지 100마리를 미래에 거래하는 약속을 맺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차액만 결제할 수가 있는 거야. 자, 100마리 주고 받았다 치고 여기 뭐 500만 원을 내가 벌었어. 그럼 500만 원만 줘. 아니면 내가 500만 원만 손실을 봤어. 그럼 내가 500만 원만 줄게. 이게 선물 거래예요. 실물을 안 왔다 갔다 해도 돼. 근데 선도 거래는 실물을 주고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돼지 100마리에서 단 1원이 남더라도 돼지 100마리를 갖다 줘야 돼. 내가 벌었으면 단 1원만 벌었더라도 돼지 100마리를 받아 와야 돼. 그러니까 원유가 그런 거예요. 원유가. 그래서 옛날에 뭐 마이너스 유가가 날 때 있었잖아요. 팬데믹 당시에. 근데 그때 왜 원유를 사람들이 용기 내서 못 샀을까? 마이너스 뭐 몇 달러가 됐는데 보관할 창고만 있으면 내가 저거를 받아와서 1, 2년이 됐든 뭐 경제 회복된다면 팔면 대박이 나는 건데 보관할 데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으로 유조선 불러올 거야? 차원이 좀 달라요. 선물하고 선도거래하고는. 그리고 통화 스왑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거의 은행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한 금액을 내가 먼저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 이걸 갚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된 환율로 내가 가져다 쓰고 약속된 환율로 되갚는 거죠. 그 사이에 이자를 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통화 스왑 계약이어서 뭐 기업하고 은행하고 하기도 하는데 왜 중앙은행끼리 하는 통화 스왑 있죠. 이걸 통화 스왑이라고 쓰기도 하고 통화 스와프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 통화 스왑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통화 스왑은 각 나라 중앙은행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우리 100억 달러어치 통화 스왑을 맺자. 그러면 뭐 만기는 뭐 2023년 말까지 해. 그러면 그 사이에 필요할 때마다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내가 달러를 우리나라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고정 환율로? 그러니까 서로 약속한 환율이 있겠죠. 당시의 환율이 있겠죠. 뭐 1,35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1,200원이 될 수도 있는 그건 당시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사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 달러 규모 내에서 원화를 미국이 뭐 빌려다가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만기가 될 때 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달러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미국은 원화 이자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빌려다 쓰게 되면. 이게 그 통화 스왑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끼리 서로 빌리게 되는 거. 다만 우리가 꼭 지금 뭐 500억 달러, 600억 달러가 필요한 건 아닌데 외환보유 유액이 지금 한 4,36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이 약속을 해놨다라는 거는 안전판이 있다라는 뜻이잖아. 야, 우리 만약에 외국인이 4,364억 달러 다 빼나가도 미국에서 뭐 5, 600억 달러 우리 빌려다 쓸 수 있어. 하면 어때요? 실질적인 외환보유액이 거의 5천억 달러에 육박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에 좀 안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통화 선도 계약, 통화 선물 계약, 또 통화 수합 계약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런 데 보면은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떤 계약을 하고 있는지, 특히 환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한 그 코스피 쪽 상장사가 얼마 전에 공시를 한 거예요. 통화 선물, 통화 선도 거래를 맺었는데 이 파생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됐다. 그 공시입니다. 그 손실 발생 금액을 볼까요? 이게 지금 원 단위로 된 거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90억입니다. 거의 이 회사 한 개 분기 순이익에 맞먹는 금액이에요. 90억. 그러니까 통화 선물 혹은 선도거래 계약 잘못 맺었다가 날린 돈입니다. 요 밑에를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실현분하고 미실현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까지 실현된 게 100만, 1000만, 억, 한 5억 정도가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현됐다는 거. 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든지 아니면 그거를 뭐 현물로 교환을 맞춰 가지고 실현이 된 게 한 5억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또 평가 손익. 아직 실현하진 않았지만 평가를 했을 때 손실로 잡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한 85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현분, 미실현분 합쳤을 때 마이너스 90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예를 들어 3분기에 갔는데 원달러가 아니라 1,000원으로 내려왔어. 그럼 이거 뭐 막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다만 환율이 만약에 더 올랐다. 그럼 어떻게 돼? 이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겠죠. 85억이 아니라
1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상반기 말, 즉 6월 말 현재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6월 말 기준 9월 환율이 어떻게 됐죠? 더 올랐죠. 그러면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가면 이게 더 커지겠죠. 뭐 90몇 억, 1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자세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계약 만료 기간 전에 환율이 다시 떨어진다면 평가 손실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계약일이 언제인지는 공시에 나와요? 아, 그렇죠. 다 공시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공시를 보면 메뉴를 보면은 왼쪽에 사업의 내용 쪽에 이게 뭐 있습니까? 바로 위험 관리 및 파생 거래에 관한 거를 메뉴를 따로 빼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 친절하게 돼 있어. 공시 시스템이.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회사가 어떤 파생 계약을 해놨는지를 진짜 한눈에 볼 수가 있어. 환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나오죠. 그렇죠? 지금 외화를 얼마를 갖고 있는지, 현금성 자산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걸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 당 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민감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 쓰는 회사들도 있는데, US 달러 5% 상승할 경우에는 순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변동 가능성도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공시에 친절하게 나와요. 파생상품 계약 현황도 나옵니다. 여기 텍스트로 써 있는데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서 당반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거래이익은 1억 2,700만 원, 거래 손실은 6억 2,500만 원이다. 그리고 미결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미결제 약정과 관련해서 반영된 평가 손실이 85억 7,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얘기했죠. 통화 선물 계약을 거래 상대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약정 환율이 얼마입니까? 토탈 1,198원. 6월 말 기준에 환율이 1,299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때요? 한 100원 정도는 더 올랐다고 일단 칩시다,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평가 손실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늠하면서 2분기까지도 안 좋았는데 3분기는 더 안 좋겠네를 미리 가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이 좋더라도 순이익은 많이 빵꾸가 날 수도 있겠다. 왜? 영업 외 손실, 이 금융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많이 잡히면서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순이익은 아작나겠구나라는 걸 미리 가늠을 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도 계약도 1,244원에 맺어놨어. 근데 이거 역시 뭐 1,390원 막 이렇게 갈수록 요건 또 평가 환율이 1,289원이었네. 훨씬 더 커지겠죠, 평가 손실이. 물론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최종 거래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약 아마 만기일 거예요. 2012년 12월 22일, 2013년 1월.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계속 그 비나이다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떨어지고 있어. 근데 저 주가가 지금 쩔어 있어.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외환 평가 손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 원달러 환율이 막 더 올라. 그럼 이 회사는 평가 손실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주가는 좀 안 좋은 요인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막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안정이 돼. 통화 스와프를 맺어. 그럼 어떻게 돼서 이 회사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한 500만 가지는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여기 보면 환율별 예상 손익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 공시를 이렇게 친절하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보면은 계약 금액이 여기라고 치고 1,300억 원일 때 마이너스 3억 4천, 1,320억일 때 22억대, 1,340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42억. 근데 여기 안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 1,390원이다. 그러면은 뭐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뭐 60억이 될 수도 있고 얼마 더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평가 환율하고 미결제 약정했을 때 앞으로 환율이 얼마만큼 가면 거기서 추가로 얼마 까질 수 있다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로 버는 회사들 있죠. 수출하는 회사들은 이 환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니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은행들이 가서 영업을 합니다. 은행들은 뭐예요? 계약해갖고 수수료도 벌고 만약에 자기네들 방향이 맞으면 그 돈으로 또 벌고 또 은행들은 이거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해지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사장님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랑 선도 계약 좀 하시죠. 그래도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지해 놓으셔야죠. 이렇게. 그리고 사장님들이 아 그래 지금 환율이 1,100원인데 우리 한 1,200원으로 고정해 놓읍시다. 그렇게 해서 야 이거 1,200원만 안 넘으면 얘들아 우리 이 계약당 100원씩 버는 거야. 농사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장님 지금 1,300원 사장님 지금 1,400원 가는데요. 그러면 계약당 100원 200원 또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당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환해지를 그냥 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냥 뭐 도박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위험 관리 절차를 두고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위험 관리 조직, 환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고 관리팀에서 이런 보고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공시를 그래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게 전에도 그렇게 해왔는지 오랜 기간 그렇게 써왔는지 아니면 이번에 환손실이 많이 생기면서 이걸 추가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게 잘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걸 생각을 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이 계약을 맺었다가 손실을 봤다면 그거는 이제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수출 기업 입장에서 환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었는데 자기네들도 그리고 또 뭐 정부도 또 외환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벗어나서 손실이 나는 거라면 그거 갖다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이 수출 기업이라면 당연히 환 해지를 해놨는지 환 해지가 과도하진 않은지 계약된 금액에 너무 많이 벗어나서 환 손실이 나타날 수 있지는 않은지를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죠. 그거는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클릭 몇 번만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F 쳐서 외환, 컨트롤 F로 뭐 변동, 뭐 환율 이렇게만 검색해도 다 나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막 이득이 되고 있는 회사예요. 뭐냐면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외화 환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환 해지와 환 노출. 근데 이 회사는 환 노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고객한테 1,100원에 수주를 했는데 1,400원이 됐네? 앉은 자리에서 300원씩을 버는 거죠. 그게 바로 환 노출 전략입니다. 그래,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 계약이 있을 수도 있어. 쭉 찾아보니까 파생상품 계약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선도 계약도 없습니다. 옵션 계약도 없습니다. 어때요? 클리어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회사는 계약된 거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순이익이 높아지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특히 요즘 시국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예, 알고 좋됐다. 예, 알고 좋됐다. 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